접시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얼굴에다 내동댕이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69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짓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박정자입니다. 올해 69.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태수와 며느리 은정이, 손자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산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얹혀 살고 있다는 게 맞겠네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자마자 숨을 조심스럽게 쉬었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일어날까 봐서요. 화장실도 발소리 나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은정이가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0만 원. 제 한 달 용돈이 그것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손자니까 알겠다고 했죠. 기초연금과 남편이 남겨준 적금이 전부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국 끓는 소리가 너무 크나 밥 짓는 냄새가 거슬리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은정이는 늘 표정이 없었어요. 웃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 고마워하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가 학교 가기 전에 거실을 지나가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가 거기 있다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죠.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봐요. 할머니보다는 컴퓨터가 더 중요하니까요. 태수는 어떨까요? 제 아들인데도 말을 제대로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회사에서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말에도 은정이 눈치만 봅니다. 아내한테 휘둘리는 남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TV를 켜놓고 있어도 소리를 너무 크게 할 수는 없고, 걸레질을 해도 은정이가 나중에 다시 할 것 같고, 그냥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은정이가 대답하는 게 마지못해 하는 투였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해도 눈치였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 너무 짜다, 된장국을 끓이면 싱겁다.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숨 쉬는 것조차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자리가 있었어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어머니였고, 집안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그냥 밥만 먹고 자리만 차지하는 짐덩어리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변할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 생일날까지는 말이에요. 은정이 생일이었습니다. 42번째 생일이죠. 미리 준비했어요. 며칠 전부터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직접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이 정석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쓰던 금반지 하나요. 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담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역도 충분히 불리고 쇠고기도 조금 넣어서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은정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은정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을 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미역국 끓여놨다고. 그런데 은정이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고맙긴 하지만 원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한다는 식이었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대신 선물이라도 기뻐해 주겠지 했거든요. 태수가 출근하고 지훈이가 학교 간 후에 은정이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조그만 상자에 곱게 포장해서요. 그런데 은정이가 받는 표정이 영 별로였어요. 뭔가 부담스럽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그래도 바다는 뒀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형식적이었고요. 점심때쯤 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허탈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별 감동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은정이 성격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요. 오후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숙제가 있다면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간식이라도 해줄까 했더니 귀찮다는 투로 거절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거보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걸 더 좋아하나 봐요. 저녁 때 태수가 돌아왔어요. 은정이 생일이라고 했더니 깜빡했다는 듯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꽃이라도 사오겠다고 나갔다가 작은 꽃다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생일 축하한다고 다들 모였는데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태수는 피곤해 보였고 지훈이는 빨리 끝내고 게임하고 싶어 했고 은정이는 그냥 무표정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미역국은 거의 안 먹혔습니다. 태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배부르다고 했고 지훈이는 처음부터 안 먹겠다고 했어요. 은정이만 조금 먹었는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먹는 것 같았죠. 케이크도 없었어요. 태수가 사오겠다고 했지만 피곤하다면서 내일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식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태수는 TV 앞에 앉았고 지훈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은정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럽나 싶었어요. 며느리 생일이니까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가족들은 관심도 없고 그때 지훈이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뭔가 게임에서 죽었나 봐요. 그러더니 짜증을 내면서 할머니가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태수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별로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은정이는 아예 반응도 없었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미역국 끓여주고 선물도 주고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들이 알까 싶었어요. 내가 없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죽는 게 맞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정이가 문 앞에 가서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밖에서 대답하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제 언니 순애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순애 언니가 들어왔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많이 늙었다면서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고 걱정하는 거예요. 언니도 많이 늙긴 했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저보다 3살 위인데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화장도 연하게 했고 뭔가 당당해 보였어요. 은정이는 어색해 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의 언니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예의상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표정은 별로였죠. 춘의 언니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형부는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혼자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저를 보면서 계속 걱정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당당했던 정자가 어디 갔냐면서요. 왜 이렇게 작아져 있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별일 없다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언니 눈에는 다 보였나 봐요. 은정이가 차를 가져다 주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언니가 은정이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은정이는 형식적으로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춘의 언니가 속삭이듯이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좀 차갑다면서 사이가 어떠냐고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언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찜질방이라도 함께 다녀오자고요. 오랜만에 자매가 만났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 하냐면서 몸도 풀고 이야기도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은정이 눈치도 보이고 나가서 뭔가 하는 것도 오랜만이어서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권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은정이한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시원찮았어요. 뭔가 귀찮다는 투였죠.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봐서 저녁 전에는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거의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춘의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보자고 예전처럼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찜질방으로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다들 바빠 보이고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언니는 계속 이야기를 걸었어요. 요즘 뭘 하고 사느냐, 재미있는 일은 없느냐, 친구들은 만나느냐, 그런 것들 말이에요. 대답하기가 민망했어요.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찜질방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을 보니까 온천랜드라고 되어 있었어요. 크고 화려한 간판이었는데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같았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오늘은 모든 걸 잊고 즐겨보자고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이에요. 찜질방에 들어가자마자 놀랐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았고 시설도 좋았어요. 온천탕, 사우나, 불가마, 얼음방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춘의 언니가 이곳 단골이라면서 구석구석 안내해 줬어요. 먼저 온천탕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큰 욕탕에서 몸을 담그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언니와 나란히 앉아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언니가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뭔가 힘든 일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걱정스럽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온천탕에서 나와서 불가마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공간이었지만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언니와 저 둘만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불가마 안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뜨거운 공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와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오히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답답함과 비슷했어요. 언니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정자야, 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던 게 터져버린 거죠. 그동안 누구한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손자는 나를 귀찮아하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언니가 내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아들도 너무하다고,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쌓인 서러움, 외로움, 분함, 그런 것들이 모두 눈물로 나왔습니다. 불가마 안이 더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가슴이 더 뜨거워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니까 후련하면서도 더 아팠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도 내 인생이 있다고. 왜 눈치만 보고 사느냐고 했어요. 그때 불가마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찜질방 사장인 오 소장님이었습니다. 오 소장님이 저희를 보더니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많이 우니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언니가 대신 괜찮다고 하면서 제 소개를 해줬어요. 오 소장님이 따뜻한 말을 해주셨어요. 인생이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나가신 후에 언니와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이야기, 결혼했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울 때 이야기, 남편들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불가마에서 나와서 다시 온천탕에 들어갔어요. 찬물에 몸을 담그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도 조금 시원해졌고요. 언니가 말했어요. 오늘 많이 운 것 같다고.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해졌냐고요.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불가마에서 나와서 언니와 함께 찜질방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사지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언니와 나란히 앉아서 식혜를 마셨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걸 마셔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함께 목욕탕에 갔던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는 동네에 작은 목욕탕 하나뿐이었는데 언니가 항상 제 등을 밀어줬다고 했어요. 기억이 났어요. 언니는 항상 저를 돌봐줬거든요.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언니가 나서서 혼내주곤 했죠. 제가 울면 언니가 달래주고 무서우면 언니가 보호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멀어졌죠.
결혼하고 나서 각자 살림을 차리고 남편들이 바뀌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그때 우리 둘 다 어렸다고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서로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언니가 보고 싶었는데 연락하기가 어색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폐가 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자야, 넌 너무 착해서 이 모양이야. 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살아?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맞춰서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손자 눈치만 보면서 말이에요.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예전에 너는 그렇지 않았다고, 활발하고 당당했다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보곤 했다고요. 기억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젊을 때는 겁이 없었거든요. 하고 싶은 건 해보고, 가고 싶은 곳은 가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아마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무서웠거든요.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부터 더 그랬고요.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언니가 속상하다고 했어요. 동생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걸 보니까 화가 난다고,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너무 하는 것 같다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내가 싫었다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사는 내가 정말 싫었다고 말이에요. 말하고 나니까 후련했어요. 그동안 인정하기 싫었던 제 모습을 처음으로 인정한 거였거든요. 저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드디어 말로 표현한 거예요. 언니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동생을 혼자 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언니 구실을 못했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탓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가족은 서로 돌봐야 하는 거라고,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마사지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니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 좀 봐라. 모두들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있지 않냐고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언제부터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언니와 함께 황토방에도 들어가 보고, 얼음방에도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체험해 봤어요. 오랜만에 이런 재미를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얼음방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바깥이 그렇게 더운데 안에는 시원하더라고요. 언니와 마주보고 서 있는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어요. 언니가 농담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곳 와서 뛰어노는 것도 재미있다고, 젊어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서 과일도 먹고 TV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집에서는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냐고 얼굴 색깔이 좋아졌다고요. 거울을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보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자야, 너 정말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말이야? 순간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선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혼자 살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꼭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요.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었어요. 언니와 함께 찜질방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촐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보고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하면서 언니가 또 물어봤어요. 정말 집에 돌아갈 거냐고, 꼭 그래야 하냐고요. 저는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네 집인데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니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말 말이에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싶었거든요. 밥을 먹고 나서도 둘이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저도 아쉬워했어요. 그때 오 소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오늘 많이 쉬었냐고, 기분이 좀 나아졌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은 안 구하시냐고요. 말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 소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하시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얼버무렸는데 언니가 나서서 설명해 줬어요. 언니가 제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혼자 살 곳을 찾고 있다고,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언니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서 당황했습니다. 오 소장님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나이는 많지만 성실해 보이신다고, 찜질방 청소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숙소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찜질방 위층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쓰는 곳이라고요. 거기서 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자야, 이게 기회야.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해.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냐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 언니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함께 찜질방에 오지 않았다면, 오 소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언니가 격려해 줬어요. 할 수 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언니가 있다고 했어요. 오 소장님도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 며칠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된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정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냐고,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나서 더 확실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게요. 눈치 보고 숨 죽이고 서러워하면서 사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언니한테 말했어요. 해보겠다고, 무서워도 해보겠다고요. 언니가 기뻐하면서 잘 결정했다고 등을 두드려 줬어요. 오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열심히 하겠다고요. 오 소장님이 웃으시면서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잤어요. 언니는 집에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았는데 무섭기보다는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러 나간다는 게 떨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 소장님이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찜질방 청소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온천탕 청소, 휴게실 정리, 화장실 청소, 수건 정리까지 여러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걸레질하는 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일하면서 손님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고 뭔가 해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지,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손님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있다고, 본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며느리 집에서는 항상 부족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이 되었어요. 일하는 리듬도 생기고 손님들과도 친해지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았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 소장님도 만족해 하셨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손님들 반응도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순애 언니가 자주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달라졌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했어요. 위층에 있는 작은 방도 마음에 들었어요. 비좁긴 했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하고 나면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 아들네 집 생각이 났지만 그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의 답답함이 기억났죠.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다. 손님들 중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정자 씨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기뻤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에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까 태수가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태수가 저를 보더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거든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태수는 처음에 집에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체면에 안 좋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여기가 좋다고 돌아갈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놀란 표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나 봐요. 태수가 사정했어요. 은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지훈이도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집을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게 진짜 반성일까 싶었거든요. 태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전에는 가족이었냐고요? 태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저도 그때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그날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이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일하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태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태수가 경제적인 걸 걱정했어요. 이 나이에 일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아프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태수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은정이한테만 맡겨둬서 죄송하다고요.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태수가 미안하다고 한 적이 언제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진작 그랬어야죠. 태수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가끔이라도 연락하자고, 완전히 연을 끊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그러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들이니까요. 아무리 서운해도 정은 남아있어요. 다만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살지는 않겠다고,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가면서 몸 건강히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도 했고요. 표정이 많이 아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태수가 간 후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매정하게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은정이도 왔어요. 지훈이도 같이 데리고요. 은정이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숙이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할머니 집에 언제 오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여기 생활이 좋다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가끔씩 연락이 왔어요. 안부 묻는 정도였죠.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직원들과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오 소장님이 제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가르쳐 주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는 게 고마웠어요. 순애 언니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다고, 이제야 진짜 정자를 찾은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몸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규칙적으로 일하고 운동도 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표정도 밝아진 게 보여요. 요즘은 다른 할머니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주곤 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용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태수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처음보다는 편해졌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지훈이가 가끔 찾아와요. 할머니가 멋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손자한테 떳떳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서요. 은정이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보여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죠. 오늘도 불가마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 뜨거운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와서 눈물을 쏟았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할 일이 있다는 게 기뻐요. 사람이 정말 언제든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런 뜻인가 봐요. 69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실수도 많이 했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에요. 지금 제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이 일자리 동료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요. 예전에는 남들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고 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방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오늘 하루도 보람 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마의 온기처럼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 뜨거운 공간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듯이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69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지금이 제일 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고 싶어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이름값을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불가마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열기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되죠.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불가마의 온기처럼 우리 마음도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